2013년 봄, 부산입니다.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60대의 의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지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고 도시는 늘 하던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지요. 급히 떠난 흔적도, 누군가와 다퉜다는 정황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은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순간이었기에 아무도 그 의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른인데 사정이 있었겠지요. 실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60대의 의사였습니다. 부산의 한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지요. 크지 않은 병원이었습니다. 최신 시설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병원을 믿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태도,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는 사람, 진료는 늘 차분했고 설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들림 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 문을 열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지요.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과 조용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했고 안정적이었지요. 그러나 2013년 무렵부터 그 평범함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저녁,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 관련 게시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던 시기였고 온라인에는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글들은 하나같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믿지는 않았지요. 댓글을 남기고 쪽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과 연결됩니다. 얼굴은 본 적 없지만 말은 매끄러웠던 사람.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투자는 처음엔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익이 실제로 들어왔고 그는 조금 더 믿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 금액은 점점 커졌고 설명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프로젝트입니다.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문할 수 있는 시점을 이미 지나쳐 버렸지요. 되돌리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가까운 지인에게도 말이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창피했을 수도 있고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믿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인 일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거라고 말이죠. 겉으로 그는 여전히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환자들도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예전보다 자주 울렸고 통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지요. 시간이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곧 정리됩니다. 약속은 반복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더 투자해야 앞서 넣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그는 믿었습니다. 병원 운영비, 예금, 손댈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병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성실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균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표면 아래에 있었지요. 2013년 봄, 실종 직전에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연락은 점점 어려워졌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불안이 됐고 불안은 다급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급함은 마지막 연락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함은 때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균열은 발견되기 전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무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수 없었지요. 모든 것이 너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실종 일주일 전부터 그의 휴대전화는 눈에 띄게 자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당시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통화를 중심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보다는 목소리, 기록보다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흔적은 통화 기록뿐이었습니다. 짧은 숫자와 시간들만 차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거의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투자를 함께 진행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연락이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하루에 3번, 4번, 때로는 그 이상이기도 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진료 중간중간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간호사가 문을 노크해도 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이 기다리십니다. 잠시 뒤에야 그는 통화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종 사흘 전 그는 처음으로 분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만나야겠습니다. 상대는 익숙한 말로 답했습니다. 지금 정리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투자금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고 병원 운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월말이 다가오고 있었고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급함이었고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요.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약속을 잡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그 금요일이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병원에 나갔습니다. 진료 일정도 그대로였고 예약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진료는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쓰고 필요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간호사도 환자도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다시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말은 짧았고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 그는 진료를 일찍 마무리하겠다고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얀 가운을 벗고 평소 입던 재킷을 걸쳤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병원 안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말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요. 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후 3시 무렵 병원 주차장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오래된 차였지만 늘 관리가 잘 돼 있던 차량이었지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순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이유가 없었지요. 통화 기록상 마지막 연락은 오후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말이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배터리가 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7시, 8시, 9시,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간호사는 어제 오후 일찍 퇴근하셨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기다렸고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연락이 안 됩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그날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간, 특별한 갈등, 최근의 고민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그 짧은 통화 한 번뿐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에 거의 다 왔던 걸까요? 누구를 만나려 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그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차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너무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종 신고는 월요일 오전에 접수됩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였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다툼은 없었는지,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는지 말이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수색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통신사를 통한 통화 기록 조회는 이미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실종 전날까지의 통화 내역이 차분히 출력됩니다. 그 기록 속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한 번호에 유독 많은 통화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묻습니다. 이 번호는 누구입니까? 아내는 그 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역추적을 시도합니다. 선불폰이었고 타인 명의였습니다. 추적은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다음은 이동 동선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가 탔던 차량은 확인됐습니다. 검은색 세단. 10년이 넘은 차였지만 관리가 잘 돼 있던 차량이었지요. 경찰은 주요 도로의 CCTV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13년의 CCTV망은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에는 있었지만 외곽이나 이면 도로에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나서는 장면은 확인됩니다. 시간은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동선은 단편적으로만 포착됩니다. 오후 3시 25분, 한 교차로. 오후 3시 40분, 외곽으로 향하는 도로.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인지 다른 길로 빠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 관계 조사로 수사를 넓혀갑니다. 병원 직원들, 환자들, 가까운 지인들,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문제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분은 아니지요. 실종 일주일,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병원 주변, 자주 가던 장소들, 가족과 친척의 집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실종 2주가 지났습니다. 가족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있을까? 문자가 와 있을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간호사들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자리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텅 비어버렸습니다. 실종 1개월.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빚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른인데 이유가 있었겠지요. 사람들은 설명을 원했습니다. 이유 없는 실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그 말들을 묵묵히 들어야 했습니다. 아프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범죄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훨씬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종 2개월. 수색 범위는 넓어졌지만 기대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경찰은 산과 바다까지 수색을 확대합니다. 부산은 바다와 맞닿은 도시였고 외곽에는 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색견이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과 키, 실종 당시 옷차림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포스터는 동네 곳곳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종 3개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은 여름이 되고 여름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인지, 이제는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그의 옷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여전히 그의 안경이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그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는 순간 그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종 6개월. 사건은 서서히 일상에서 밀려납니다.
경찰의 수사는 형식적으로 이어졌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기간만 남았습니다. 실종 6개월 된 사건. 숫자만 늘어갔습니다. 가족은 혼자 남아 기다렸습니다. 묻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일상이 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대답이 없는 질문, 돌아오지 않는 사람. 시간은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해질 뿐이었습니다. 슬픔에, 불안에, 그리고 침묵에 말이죠.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닳게 했습니다. 실종 사흘째, 지역 언론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일간지, 사회면 하단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60대 의사 실종, 가족 수소문. 기사는 간결했습니다. 실종 일자와 인적 사항, 마지막 목격 장소,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한 줄의 설명뿐이었습니다. 사진은 없었고 추가 정보도 없었습니다. 기사는 그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013년 당시 실종 사건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십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대부분은 며칠 안에 정리됐습니다. 언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곧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갔습니다. 당시는 포털 뉴스의 전성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뉴스를 읽고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기사에도 몇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짧은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댓글은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다른 기사로 옮겨갔습니다. 실종 2주. 언론은 후속 보도를 냅니다. 실종 의사, 투자 갈등, 정황 포착, 통화 기록이 언급되며 투자 문제가 처음으로 기사에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톤은 미묘하게 바뀝니다. 온라인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역시 돈 문제였군요. 투자 사기 아니었을까요? 본인이 잠적한 거 아닙니까? 추측이 이어졌고 근거 없는 말들이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은 잠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정보도 새로운 전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실종 한 달,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잠깐 다룹니다. 지영 뉴스, 이분 남짓한 리포트였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인터뷰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연락만이라도 주세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연이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리모컨이 눌러지고 채널이 바뀌는 순간 이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실종 2달, 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론의 관심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부산의 의사 실종 사건은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언론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해도 나오는 건 한 달 전 기사뿐이었습니다. 댓글은 없었고 조회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종 석 달. 가족은 언론사에 다시 연락합니다. 한 번만 더 보도해 주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보가 없으면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짧은 호소문이 게시됐습니다. 제 남편을 찾습니다. 처음엔 몇 번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은 계속 흘러갔고 게시물은 곧 묻혔습니다. 실종 넉 달.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사건만 남았습니다. 아니, 사건이라는 말조차 점점 쓰이지 않게 됩니다. 실종 6달. 완전히 잊혔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카이브 속 오래된 기사, 조회수 0점, 댓글 0점,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만이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계속해서 말이지요. 세상은 이미 다음 사건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두 번째 이별이었습니다. 실종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삶은 더 이상 멈춘 채로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집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공간은 생각보다 많은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다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 손을 댄 곳은 옷장이었습니다. 그의 옷들은 여전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검은색 바지, 병원에서 입던 가운까지. 그는 늘 같은 옷을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했고 단정했고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옷을 하나씩 꺼내며 아내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접어야 했고 다시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리는 그렇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하나씩 상자에 담겼습니다. 컵, 책, 메모지, 오래된 서류 봉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공간이 서재였습니다. 그는 진료가 끝난 저녁이면 늘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던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학 논문, 병원 운영 관련 문서, 세금 자료들. 아내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쌓여온 기록들이었지요. 책상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펜과 명함,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영수증과 은행 봉투, 우편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서류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주식 계약서였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주식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 형식은 정식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상단에는 회사 이름이 있었고 중간에는 투자 금액과 날짜, 하단에는 서명란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은 분명 그의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투자 계약이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병원 운영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날짜는
실종 2달 전 2013년 3월로 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형식도 맞았고, 날짜도 맞았고, 도장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였습니다. 용지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2달 전에 작성된 문서치고는 구겨짐도 얼룩도 없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 출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그의 필체였지만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흉내낸 듯한 어색함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 역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선을 맞춰 깔끔하게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장은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약서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해도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지인에게 연락합니다. 법률 사무실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 계약서 좀 봐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친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식은 문제없어. 그런데 뭐, 용지가 이상해. 이 계약서에 쓰인 용지, 2013년 초에는 시중에 없던 거야. 아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용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유통됐어. 3월에 작성됐다는 건 말이 안 돼. 그 말은 하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실종 이전이 아니라 실종 이후에 작성됐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겨받아 정밀 감식을 시작합니다. 프린터 출력 시점 추정, 용지 제조 시기 확인, 잉크 성분 분석. 2013년 당시에도 이런 감식은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지는 2013년 8월 이후에 제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실종은 5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실종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도장은 어떻게 찍힌 걸까요?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통화 기록을 재검토하고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시 떠오릅니다. 실종 직전 그와 반복적으로 통화했던 사람, 투자를 함께 했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 묻습니다. 이 계약서 아십니까? 네, 제가 보관하던 겁니다. 언제 작성됐습니까? 3월입니다. 용지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짧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많은 설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실종 사건은 이제 다른 성격의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장의 문서, 아주 작은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건을 다시 움직일 만큼의 충분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짓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이 문서의 틈은 시간이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시간에 만들어진 기록. 그것이 진실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실종 1년 만에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수사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수사였습니다. 계약서 위조가 확인된 이후 수사는 분명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경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의문은 가설이 되었고, 가설은 범죄의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시 중심에 놓입니다. 실종자와 투자를 함께 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상대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계약서 위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했던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제가 달랐습니다. 계약서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용지 제조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투자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정리 중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피해자와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안 됐으니까요. 대답은 조심스러웠고 말끝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경찰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종 당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통화 기록도 문자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수사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경찰은 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실종 이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석 달 뒤 2013년 8월의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부산 외곽의 한 농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는 그의 차량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한 농부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봤습니다. 경작지 쪽에서 한참을 있더라고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땅을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경찰은 그 경작지를 확인합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오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땅 속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검은 비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 실종자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백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 실종 당일 만나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 순간적으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러나 경찰이 가장 알고 싶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서 도장은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작지로요. 조사실의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긴 침묵 끝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장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의 진술은 조각조각 이어졌습니다. 실종 석 달 뒤 아내가 투자 문제를 계속 묻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설명만으로는 의심을 막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계약서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채우고 금액을 적고 날짜를 맞췄습니다. 자신의 서명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종자의 서명과 도장은 달랐습니다.
서명은 기존 문서를 보고 흉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짜 도장이, 아니, 진짜 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경작지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비닐을 열자 부패의 흔적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왼팔을 찾아 천천히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빨간 인주를 꺼냈습니다. 엄지에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명하길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팔을 다시 놓고 비닐을 덮고 흙을 채운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조사실에서 이 진술을 듣던 경찰관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정했고 계산적이었고 너무나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가족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말이죠. 실종은 이미 비극이었지만 이 행동은 그 비극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서를 완성하기 위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람은 도구가 됐습니다. 죽은 사람조차 이용당했습니다. 이 순간 실종으로 남아있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분노보다, 충격보다 슬픔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질문에는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백은 끝났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가을 부산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가 호명되고 피고인이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실종 신고 이후 1년 반이 지나서야 이 사건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몇몇 취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사건. 언론은 다시 이 사건을 불러냈습니다. 시신 손도장 찍어, 계약서 위조.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법정 안의 분위기는 그 어떤 자극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분했고 무거웠고 감정은 최대한 억제돼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성명을 밝히십시오. 피고인은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법정 전체에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첫 공판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합니다. 살인, 사체 은닉, 문서 위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숨소리와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다려왔던 답이 이제야 문장으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회수 압박에 시달렸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사후 행위가 지나치게 계획적입니다. 시신을 은닉한 뒤
3개월 후 다시 찾아가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반성이 아니라 철저한 은폐 행위입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됩니다. 통화 기록, 위치 추적 자료, 위조된 계약서, 현장 사진들,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질 때마다 법정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제시되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붉은 도장, 그 도장이 어떻게 찍혔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확인했고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법정에는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남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 이번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마디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 문제로 시작됐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라는 말을 꺼낸 뒤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시신을 다시 찾아간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고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공판. 검사는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잔인합니다. 특히 시신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변호인은 다시 한번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낮고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일어섰고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시 찾아가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며 사후에도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 동기가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지만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형량이 유족의 슬픔을 온전히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고 기자들은 밖으로 나가 기사를 썼습니다. 시신 손도장 사건, 징역 30년 선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지만 세상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형벌은 법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이 슬픔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시간은 버리지만 치유는 아니라고. 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법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끝나지 않는 기다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것들은 판결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언론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뉴스의 흐름은 빠르고 기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몇 개의 숫자뿐이었습니다. 징역 30년, 실종 1년 반, 60대 의사. 이 사건은 다시 아카이브 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지만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야기. 그렇게 세상에서는 조용히 정리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취재진도 모두 돌아갔지만 그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3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디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함을 붙잡고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항의할 대상도 되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상, 거실의 소파,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며 남겨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물건들이 됐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재촉한 것도 아니었고 기한이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옷을 개고 책을 정리하고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과정은 정리가 아니라 이별이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세상은 계속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발전했고, SNS는 더 복잡해졌으며, 뉴스는 더 짧고,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건들은 쏟아졌고, 사람들은 소비했고, 기억은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이 사건도 그 흐름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검색해도 오래된 기사 몇 개만 남았고 댓글도 공유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속 한 줄의 기록, 그것이 세상이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년 같은 날이 돌아왔습니다. 실종된 날, 발견된 날, 판결이 내려진 날. 달력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날짜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 그러나 가족은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종은 가장 잔인한 이별입니다. 죽음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은 끝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멈추지 않고 희망은 점점 고통이 되며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이 가족이 겪은 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불확실성,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깊은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층층이 쌓여 견디기 어려운 무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했던 것은 사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모욕, 존엄성마저 침해당한 순간 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설명될 수 없고 공감되기조차 어려운 영역에 있었습니다. 2020년 세상은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섰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죽음과 상실을 가까이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이 사건은 잠시 다시 언급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산 의사 실종 사건. 댓글은 많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까요? 충격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닙니다. 기억은 정의가 마지막으로 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법이 끝내는 것은 절차일 뿐입니다. 진짜 정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있는 순간 피해자는 다시 지워지고 고통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순간 이 사건은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됩니다. 생명의 존엄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이 사건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이 기억의 일부입니다. 크게 분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사건이 아니라 삶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2013년 봄,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2014년 가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없습니다. 어떤 판결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잊지 않는 것, 무심히 넘기지 않는 것, 침묵 속에 묻히지 않게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정의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억 속에서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